이 삼체 뜻이 알아맞혀 보고 싶어요. 삼체 무슨 뭐예요? 뜻인지. 몸과 마음과 벌써 틀렸어? 유독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철학자에 대한 어떤 그 철학자들의 철학이 관심을 끌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윤혜 씨 요즘 너무 똑똑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건 내 스스로 반성하는 중이야. 머릿속에 뇌를 좀 다시 비워, 깨끗하게. 비워야 되고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이게 누구 때문이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해라. 온갖 군데에서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윤혜 씨는 참 그 순수한 그 매력, 네. 뇌에서 거치지 않은 그런 어떤 멘트들이 참 매력이었는데 네, 오늘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근데 실현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오겠네. 우선 제목부터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주제를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가 철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네. 철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와 먼 이야기지만 또 약간의 그런 사고만 전환한다면 이거는 우리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잖아. 오늘 재밌게 가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이분 소개해야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정TV를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김필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 이것저것 많이 벌려놨어요. 네. 일을? 일을. 아. 뭐 이제 영상도 계속 만들고 있고, 뭐 학습지도 좀 하나 내고 학습지? 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 영상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유튜브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좀 다각화하려고. 다각화하려고. 알겠습니다. 돈 되는 쪽으로 다각화를 하려고. 오늘 다각화가 가능한지 검증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혜 씨가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그 김필영 박사님을 모셔서 철학과 또 어떤 부분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모셨을 때 인간의 뭐 쾌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었고요. 네. 신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래요? 뇌가 깨끗해졌죠. 전혀 기억이. 우리랑 나눈 거 맞죠? 작년 7월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장안의 화제 삼체, 넷플릭스 화제작 삼체와 관련해서 이걸 또 철학적으로 어떻게 좀 잘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 방송입니다. 일단 저는 삼체를 끝까지 보진 못했는데 한 4화 정도까지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쉽지만 않더라고. 이게 공상과학 SF류의 소설을 원작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시리즈인데 중국에 류츠신이라는 이 소설가가 있어요. 거의 지금 천재로 불리고 있는데 이 소설가가 삼체라는 소설을 냈고 공식적인 줄거리는 요 정도 내용입니다. 1960년대 중국이에요, 배경이. 이때 중국에서 그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서 뭐 과학자들이나 막 지식인들 싹 다 처형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 당에 의해서 공개 처형처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막 인류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들이 우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생명체들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리즈여서 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또 2024년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룬 SF 시리즈입니다. 네. 이 삼체 뜻이 알아맞혀 보고 싶어요. 삼체 무슨 뭐예요? 뜻인지. 몸과 마음과 벌써 틀렸어? 이 체가 그런 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삼체는 무슨 세 가지? 그냥 세 가지 물체죠. 세 가지 세 가지 물체. 바디. 물체. 몸을 이루는 세 그러니까 가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하나의 물체, 덩어리를 물체. 말하는 거죠. 삼체라는 게. 그래요? 예. 실제 과학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철학이나 과학 쪽에서 그렇죠. 많이 과학에서 쓰이는 굉장히 용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되었던 거죠. 삼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철학적 주제는 아니고 이제 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인데 네.
삼체 문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돈과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삼체 문제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장자의 그 응제왕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제가? 아, 네, 조금 길어서 읽어보세요. 지루할 수도 네. 있는데 안 지루하게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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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바다의 신인 숙과 북쪽 바다의 신인 홀은 어느 날 중앙 바다의 신인 혼돈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벌써 혼돈스러운데 지금 무슨 말 벌써 하는 거예요? 카오스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숙과 홀이 이제 그 신인가 봐요. 그래서 숙과 홀은 혼돈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혼돈은 날개는 4개이고 다리가 6개야. 잠자리 아니야 잠자리. 눈, 코, 입, 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숙과 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혼돈은 그런 구멍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숙과 홀은 날마다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어주기로 시작했어요. 오, 진짜. 그래서 7개의 구멍이 뚫리자 혼돈은 죽고 말았어요. 아니 쑥과 홀은 구멍이 없어서 답답할 줄 알고 뚫어줬는데 오히려 그게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그렇게 거네요. 되네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냐면 혼돈을 혼돈의 상태로 내비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 혼돈스러운 걸 네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혼돈은 정리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해했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혼돈이 뭐냐면 무질서예요. 혼돈이, 무질서. 그쵸. 카오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카오스의 반대말이 이제 질서 잡혀 있는 것, 이게 코스모스예요. 그죠? 코스모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질서 잡혀져 있죠. 두 분이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신데. 질서가 많이 잡혀져 있죠. 네, 많이 잡혀져 있죠. 현대 또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질서가 잡혔어요. 근데 이제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땐 질서가 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죠. 카오스 상태. 카오스 그 상태에서 자체. 이제 화장품으로 코스모스 상태가 됐잖아요. 질서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에요. 아, 너 오늘 질서 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얼굴에. 그래서 코스메틱이구나. 잘 지었네, 이름. 그렇죠. 원래 화장품이 코스메틱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오늘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혼돈이 뭐고 코스모스가 뭐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 네. 혼돈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에 특히 피타고라스가 어느 날 대장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장간에서 이제 새 소리가 난 거야. 뚱땅뚱땅 소리가 난 거야. 근데 어떤 소리는 듣기가 좋은데 어떤 소리는 듣기가 나빠. 일정한 화음, 말하자면 주파수의 2배가 되는 소리를 연속적으로 들으면 사람이 질서를 느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도미솔도 안정적이잖아요. 아이고야. 지금 이 음계 하나 아니 봐봐, 아예 안정적이잖아. 질서가 없네 목소리에. 도. 찾아요. 도, 미, 솔, 도. 아이 쑥스러우니까 빨리 네, 한 네, 거지. 네. 그런데 도, 미, 솔, 레. 솔부터 틀렸다고. 예를 들어서 네. 카오스야 지금 카오스. 이상해지잖아. 너무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예요. 진짜요? 그 수학, 음계를요? 수학자요? 음계를 피타고라스가 만든 그 사람 거예요. 수학자예요? 오. 과학자인가? 그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이기도 했고 네. 수학자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피타고라스가 이 음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오. 가수도 몰랐잖아. 처음 알았지? 어떻게 유익해 안 유익해? 아이고. 그런데 너무나. 피타고라스 음계가 이렇게 조금씩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바하가 이제 순정률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정확히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걸로 해요.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피타고라스 예전. 시대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약간 달라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똑같아요. 그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음악에도 보니까 수적인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질서가 이 있어. 세상도 수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둘러싼 것들이 이거를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이게 뭐 9.8m/s로 떨어지잖아요. 법칙적으로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살살 떨어지다가 어떨 때는 빨리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네. 법칙이 있는 거야.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전체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코스모스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주를 아까 코스모스를 뭐라 그랬어요? 질서. 질서를 잡혀진 거라고 했잖아요. 우주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우주의 블랙홀부터 해서 또 밝혀내지 못한 그 카오스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얘기는 법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법칙을 만들어? 물리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블랙홀을 하던 뭘 하던 어떤 연구를 해서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질서가 있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는 아주 이해가 여기까지. 쉽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삼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삼체는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 물체예요. 세 가지 물체. 그런데 왜 이 삼체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삼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자연이 어떤 질서 잡혀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서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9세기에 스웨덴의 국왕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걱정? 그걸 기후라고 하는데 땅이 꺼지면 어떨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떨까? 걱정이 많았어요. 어떡하나? 땅이 어떡하나. 꺼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걱정을 했군요. 왜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금지와 목토처럼 행성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잘못돼서 이게 뭐가 충돌을 해서 우주가 붕괴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야. 아, 그 태양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왜냐면 이거를 분명히 코스모스라서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한가 싶어갖고 네. 과학자들한테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그래요. 자기 마음이 이제 편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금 30만 원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안정적이겠지. 지금까지 뭐 안정적이었는데. 안정적이겠지.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왜 안정적인지. 왜 안정적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도, 네. 두 개의 물체가 있으면 얘가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뉴턴 역학 법칙으로 설명이 돼. 뭐 인력을 잡아당기고. 근데 여기 세 개가 있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두 개까지는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힘이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껴버리게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쓰리바디, 삼체 문제라는 거야. 아까 삼체가 세 가지 물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돌잖아요. 이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건 설명이 되는데 거기 달이 하나 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확한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런가요? 현대 과학에서도 밝히지 못했나요? 그렇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되니까 이게 세 개의 물체가 서로 이제 그 말하자면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불규칙적인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해보려고 하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그런 것도 규칙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규칙은 있어요. 왜냐면 규칙은 있지만 그걸 예측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막대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데 약간의 미세한 진동이 생겨서 그 막대에 약간의 변조가 생기면 이게 점점 그 말하자면 운동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네. 그럼 이게 두 개일 때와 세 개일 때 그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 그럼 두 그렇죠. 개일 때는 그 규칙, 운동이 계속 규칙적이에요? 그렇죠. 주기적인 운동이 되는 거죠. 두 개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세 개가 되면 이게 주기적인 운동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개일 때는요? 그럼 두 개끼리 더 어렵겠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개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쓰리바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가 되는 순간부터 예측과 어떤 뭐 규칙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삼체 문제라는 네. 것이. 네. 요거 보니까 이해됐죠? 네. 예, 예. 근데 이 삼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이 사실은 질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오스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 카오스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로 집어넣으면 요즘 뭐 무한 시뮬레이션이 네. 가능하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패턴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담배 연기를 뿜어서 연기가 이렇게 길 올라가요. 그 패턴 그거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죠. 네. 예. 그다음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패턴을 우리가
똑같이 재현하거나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질서가 잡혀 있다고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해보니 질서 안에 무질서가 같이 공존하는 건가? 오, 뭐야? 질서 안에 무질서가 있고 네. 무질서 안에 가만히 보면 또 질서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있고. 이게- 무질서를 멀리서 보면 낙엽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그치. 네. 시냇물이 흐르는 패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렇게 또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쉽게 쑥쑥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그 삼체 말고 흑체라고 있어요. 머리숱 없는 분들이 자꾸 이제 채우는 거지 흑체로. 네. 이제 그만 채워야 돼 흑체는. 당연하지.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위에서 보면 다 보이고 어디 살짝 스치기만 해도 까맣게 묻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알지? 여름에 땀나면은 흑체 때문에 까만 물 흘러내리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션 의원에 가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흑체는 가라. 네, 모션 의원입니다. 비절개만은 20년 넘게 해온 곳이고 여러분들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흉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남지 않으시고 반나절 만에 이제 비절개로 수술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몇 시간 안에 그 다음날 완벽하게 네. 이미지 변신을 해볼 수 있는 머리의 코스메틱이네. 그렇네. 머리의 질서를.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모션 의원입니다. 우리 그 김필영 박사님은 연세에 비해서 머리숱 많아. 네, 머리숱이 많으세요. 질서가 잡히셨어요. 가발이라고 누군가 주장하는데 가발 아니고요. 원래 멋이 많습니다. 복 받으셨다. 이 뒷머리를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앞에다가, 앞에다 네. 심는 거잖아요. 네. 요즘 특히 여성분들도 사실 우리도 막 삼자 있고 맨날 팡팡하잖아. 맞아. 많은 고민이 있는데 모션 의원 가시면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합니다 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니까 모션 의원과 함께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몸에 좋은 것도 소개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 드려야죠, 또. 이분은 방송 전부터 기력이 없어 보여.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좀 뭐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어때요? 운동하세요? 수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수영하시는구나. 좋네요. 산삼순백까지 같이 네.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또 환절기라 가지고 맞아요. 꽃가루 날리고 또 일교차 좀 심하고 해가지고 감기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산삼만큼 우리 자연에서 얻은 이 귀한 산삼만큼 또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건 나도 알지. 근데 가격이 부담이니까. 그치. 근데 네. 가격이 부담이 아니야. 왜? 자, 여기 1+1 가격 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네. 또 치명한 있고, 네. 오, 상남자네. 아 진짜 이거 아무한테나 안 씁쓸하니 드리는데 이거 산삼 한 뿌리가 통째로 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 엔젤링 보이시죠? 이게 네. 사포닌 성분이 진짜 풍부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다른 데는 진짜 이거 연하게 해서 새벽 만드는데 맞아요. 산삼순백은 진짜 찐으로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가격은 홍삼 가격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 들어가서 진짜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달라진 나의 체력, 나의 몸 상태 보시고 나서 재구매하는 제품이니까 믿고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송 메시지에 오정TV 무조건 오정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오정TV 요 네 글자만 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는 이건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지금 특히 데이샷을 매겨야겠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기력이 이제 확 꺾이신 꺾이고 분들. 이런 분들 활력이 기혈을 필요합니다. 안 꺾었어. 더 활력이 생기시기 위해서 데이샷, 나이트샷은 우리가 아예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희가 항상 또 궁금한 것이 노년의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자, 그럴 땐 스트롱 잡수랑 함께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아하네.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네. 자, 활력에 좋은 데이샷에 아르기닌 흑마늘 요거예요, 타우린, 요거. 나이트샷에는 블랙마카 밀크 치슬, 진짜 정력에 좋은 것들을 그냥 담뿍 담았습니다. 네.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 신약제약 연구 개발했고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믿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드셔보세요.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드셔보신 후에 아, 뭐
뭐야 이거 효과 별로 없어. 효과 없잖아 하면은 그냥 그대로 환불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화 주문 요즘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010-5689-833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콜백해서 전화 주문 도와드리니까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어요. 꼭 남겨주셔야 쿠폰 혜택 동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체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운동 자체가 혼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카오스 이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냐면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렌츠. 기상학자인데 기상학자,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상 예측을 하려면 각각의 지점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 컴퓨터에 넣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내일 날씨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법칙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의 상태가 12시 1분의 상태, 2분의 상태 계속 이렇게 피드백 하면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날 딱 정전이 된 거야. 컴퓨터 돌다가 요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자기가 손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를 예를 들어서 2.8325도로 입력할 때하고 2.832 끝에 5를 빼고 5. 그러니까 0.0001짜리를 1. 1만 다르게 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예 데이터가 아주 미세한 오차 같은데. 아주 미세한 오차인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와. 왜냐면 봐봐요. 지금의 온도가 1분 후의 온도를 결정하잖아요. 또 1분의 온도가 2분 후의 온도를 결정하잖아요. 계속 이게 피드백 되면서 점점 진폭이 커지면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는 미미한 차이였지만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운동을 하게 된다는 약간 거예요. 복리의 마법 같은 거야. 야, 대단하네. 왜요? 대단해.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우리 돈 벌 때 맨날 적금할 때 맞아. 복리의 마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네. 아, 그러고 그런 보니까. 거기에서 와서 너 사기 많이 나겠지. 많이 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계속 이제 그 미세한 차이가 계속 누적되면서 나중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나비 효과. 뭐? 나비 효과.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로 어디 멀리 떨어진 데서 막 태풍이 몰아친다 이런 거 아닌가요? 나비 효과가? 그렇죠. 어. 그래서 초기에 민감하게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아, 그래 별거 아니네. 별거 우리가 막 아니죠? 카오스 상태다 말로는 많이 했었는데 그치? 근데 이거는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하루에 0.1g씩만 빼도 이거 그건 1년이면은 희한하게 복리가 안 되더라. 이게 만약에 꾸준히 한다면은 완전 진짜 또 날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또 찌기도 하잖아. 아, 근데. 그치. 0.1g씩만 쪄도 돼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미세한 변화가 중요하다. 그게 카오스 이론이고 카오스의 이론. 그런 어떤 이 삼체 문제가 들어가면 투바디까지는 괜찮은데 세 개의 물체가 들어가면 예측이 불가능한 혼돈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게 삼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죠. 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맞아요. 벌어져요. 매일매일 예. 벌어지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왜 벌어지는지 모르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카오스적이지만 그것이 그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 인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김필영 박사님 모시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서점을 가면 그렇게 쇼펜하우어 책들이 많아. 뭐 40대 꼭 읽어야 할 쇼펜하우어라든지 뭐 40대 꼭 읽어야 할 니체라든지 이런 그 철학자들의 책이 많은데 유독 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 철학자에 대한 어떤 그 철학자들의 철학이 관심을 끌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아, 예, 요즘 쇼펜하우어가 한창 유행이더라고요. 네. 예, 철학에도 유행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쇼펜하우어가 유행인데,
20세기의 서양 철학사에 반항아가 3명이 있어요. 반항아. 예, 반항아가 3명이 있는데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예요. 예, 니체는 서양 철학 전체를 때려부시라고 말했고요. 마르크스는 뭐예요? 혁명을 일으키라고 했죠. 혁명을 일으키라고 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성적 충동과 폭력적 성향이 있다라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예. 그 세 사람의 원조가 누구냐? 쇼펜이요? 쇼펜하우어예요. 오. 그러면 니체, 마르크스, 프로이트 전에 쇼펜하우어가 있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원조예요, 원조. 더 원조는 디오게네스라고 고대의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 철학자들이 쭉 있는데 그 혼자서 계단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진짜요? 그 사람이에요? 다 서거나 앉아 있는데 혼자 계단에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개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 아, 좋다. 개처럼 살라. 멋있지? 고대 철학자인데. 네, 멋있어요. 그 거리에서 원톤형 나무에서 혼자 살았어요. 어머나. 개처럼 살았어요. 아, 진짜요? 실제로 진짜 개처럼 자유영혼이었네. 그렇지. 자유롭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금기시 됐다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혼자 그 길거리에서 자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기록이 이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너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야. 그 반항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뭔지 나라 몰라. 사람이고 어떤 철학이 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포인트만 이야기할게요. 왜 반항아인지만 알면 되죠. 쇼펜하우어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자였고 어머니는 이제 문학소녀. 예, 18살에 결혼, 18세 문학소녀였어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과묵하고 약간 염세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어머니는 굉장히 쾌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어. 쇼펜하우어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이제 사업가가 되길 원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어받아야지.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4분의 3을 상실한다. 네. 자기는 인생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9세기 정도 됐겠네요. 근데 지금 현실이랑도 딱 맞는 말이잖아. 왜냐면 우리도 지금 뭐 남들의 시선이나 아니면은 뭐 학벌, 뭐 좋은 직장, 아니면 뭐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신의 재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나의 행복을 포기한 채로 달려가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쇼펜하우어 아버지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유럽 여행을 내가 시켜줄게. 너 사업할래? 그래서 이제 쫓아가요. 가서 사업할게요, 아버지.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어요, 어머니랑.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는 쾌활하고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밝은 면만 보는데 쇼펜하우어는 어두운 면만 보면서 다니는 거야. 뭐 흑인 노예들, 예? 그다음에 뭐 채찍질 당하면서 행군하는 뭐 영국의 병사들, 프랑스 빈민들 이런 걸 보면서 기록을 하기로 생각해요. 그때 쓴 메모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삶은 불쾌한 것이며 나는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사색하며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인생이 불쾌하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싹 트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그런 것만 보인다는 게. 그렇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머는 쾌활하다면서요. 너무 쾌활한 거죠. 속이 없었나? 너무 쾌활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창고에서 떨어지는 사망을 하는데 뭐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별로 케어를 안 했던 거야, 아버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외로움에 떨고 계실 때 즐거움만을 찾아 헤맸고 죽어가실 때 친구들과 어울렸다. 어머니가 미운 거야. 미울만 하지, 당연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싹트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쇼펜하우어의 어머니가 나름 유명했어요. 유명 인사였어요. 그래서 뭘로요? 그 문학. 아. 네, 그래서 문학 살롱 같은 걸 열어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그 문학 살롱에서 이제 마담 역할을 한 거야. 사교계, 사교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문학만 했겠어요? 너무 쾌활했어. 연애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한 잔씩들 먹으면 뭐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러고 있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미워했죠. 그 거의 내가 아들이어도 약간 혐오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남긴 말이 뭐냐면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딱 알았구나. 자기 아버지가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엄마랑 결혼해서 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말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사교 클럽을 이제 드나들던 죽돌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괴테예요, 괴테. 괴테. 예. 쇼펜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가 맨날 인생이 괴롭다든지 뭐 저런 얘기는 하니까 해서 괴테한테 보여줬어요. 자기 아들을 한번 소개시켜줬어요? 대화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하니까 괴테가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재능이 보통이 아니야.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들은 우리가 도무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해질 천재랍니다. 그렇게 천재성을 알아본 거야, 괴테가. 괴테도 정말 세계의 천재나 다름없는데 그런 괴테가 보기에도 쇼펜하우어는 또 어나더 레벨의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머니가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요? 한 집안에 천재는 2명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천재고. 약간 나르시시즘이었나 보다 그 엄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쇼펜하우어가 어머니랑 의절을 해요. 23살 때. 의절을 하고, 이제 여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죠. 혹시 남아 있어요 그 혐오 발언들이? 아니, 뭐 어떤 발언들이에요? 여자는 종족 번식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한 쇼펜하우어 말이구나. 네. 여자는 결혼에 대해 매춘부처럼 접근한다. 오 마이. 자기 엄마를 보면 여러 가지 악상이 다 떠올랐나 보네, 진짜. 네. 자, 그럼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 쇼펜하우어를 반항하라고 하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존경하고 니체, 마르크스 막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죠. 스승이고. 네. 그 당시 이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꽉 잡고 있어요. 네.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꽉 잡고 있었는데 동시대였어요? 헤겔과 쇼펜하우어가? 네, 동시대였죠. 그러면 많이 밀렸겠네. 엄청 밀렸죠. 네. 엄청 밀렸는데 헤겔은 그 당시에 그 슈퍼스타였어요. 예, 철학계, 독일 철학계 슈퍼스타였고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칸트의 철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헤겔도 어찌 보면은 칸트의 철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뿌리는 칸트예요, 둘 다. 뿌리는 칸트인데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헤겔은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당시 독일계 잘 나가고. 슈퍼스타였고 자기는 이제 그 책을 낸 거야. 네 이론 틀렸어. 내가 알려줄게라고. 헤겔한테? 네. 그게 쓴 게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이게 썼어요.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헤겔이 다니던 대학교에 같은 강의를 개설을 해요. 같은 시간에. 네. 헤겔도 둘 다 교수였던 거네. 너 삼사교시야? 나도 삼사교시. 왜? 누가 더 학생 많이 나오는지 볼래?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대단한데? 예, 그래가지고 수강 학생이 헤겔 학생은 막 수백 명이 몰려드는데 자기 강의실에 한 3-4명이 온 거야. 그렇지. 열받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듣는 어록만 하더라도 너무 좀 처참한데. 네. 그게 열받죠? 그래서 원래는 몇 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 학기 하고 그만뒀어요. 거의 이건 잘린 거랑 다름없겠죠. 뭐 그렇죠. 인기가 예. 없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대체로 교수직을 받아먹는 사료는 축사에서 되새김질하기에 적합하다. 봐봐. 이런 식이네 다. 지금 약간 듣기에는 현실 부적응자의 약간 그냥 반항의 맞아요. 네. 현실 부적응자. 근데 왜 이렇게 존경했냐고 이 사람을. 아니 계속 들어보라니까. 그래요? 아직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재밌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떠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헤겔을 욕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서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 종이를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머리를 망치는 인물. 그리고 개를 한 마리 사요. 네, 예, 푸들. 그 개 이름에다가 헤겔이야? 헤겔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하기 짝이 너무 없다. 유치하다. 열받을 때마다 헤겔로브시키라고 했다는 그런 썰이 외롭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지금 쇼펜하우어가. 네. 그래요. 네. 혼자 살았어요. 네. 가족과도 의절했어. 어머니라도 의절.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하고도 의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계도 완전히 떠났고. 그랬을 그다음에 것 같아. 의지와 표상으로 쓴 책도 뭐 한 100권 팔리고 안 팔리고 폐지로 다 팔렸고. 돈은 조금 있었어. 아버지가 사업가였잖아요. 예, 돈은 조금 있었어요. 그럼 뭐야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그래. 없는데. 그 의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항상 권총을 베개 안에 두고 자기도 하고 면도를 이발사한테 맡기지도 않고. 맞아 그 에피소드 들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죽일까봐 절대 면도를 안 맡기는 거야. 예. 이제 개팍한 노인처럼 살았던 거죠. 네. 예.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뭐죠? 네. 네.
이 양반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뭐 스위스어, 라틴어, 이태리어 한 엄청나게 언어를 잘해요. 언어의 천재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어렵지 않을 개념들을 사용한 책을 낸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아까 의지와 네. 표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자기 주저고 거기에 부록판을 쓴 거예요. 오. 그게 쇼펜하우 인생론이에요. 아. 이게 그 유럽의 책이.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귀에 착착 감기는 언어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쇼펜하우 인생론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해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그 인생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론, 그러니까 쇼펜하우의 여력과 보유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생론이 아니라 부록판이에요. 거기에는 사상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기질이 약간 특이한 부분, 언어 능력도 좋고 해서 약간 가벼운 책을 쓴 거예요. 인생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쇼펜하우 인생론 같은 책을 썼고 사상적인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거꾸로 사람들이 쇼펜하우 인생론을 보고 다시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지. 아, 그의 사상을. 네, 보니까 이 보통이 아니거든. 옛날에는 이거 이 뻘소리 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죠. 아, 그럼 막판에 이걸로 좀 많이 해결을 엄청 이겼습니까? 유명해졌죠. 그렇죠. 지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지금 누가 해결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좀 네. 그렇지만 누가 해결을 읽어요? 지금은 다 쇼펜하우 읽는 거. 그러면 이 인생론에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어떤 그 주된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된 콘텐츠는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되게 냉소적이고 시니컬한데. 지금 우리가 뭐 이제 개발서라 그래서 웃기다. 쇼펜하우서 이야기하면 뭐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인생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구나. 물론 이제 쇼펜하우가 말한 긍정적인 면도 있죠. 아까 하나만 얘기해봐요. 긍정적인 말 뭐가 있어 도대체? 행복과 관련된 거를 얘기할 때 쇼펜하우어 그 철학 사상을 많이 가져오던데 인생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긍정적인 거라면 뭐 이런 인생은 고통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예, 하나는 음악,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 불교. 명상하고 해탈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그런 어떤 그런 것부터 해방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냐고 얘기하니까 뭐 유일한 행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쇼펜하우어 얘기해서 뭐 좋은 얘기 나오실 것 나 같아서 너무 웃기다.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정리한 사실은 이게 더 많아요. 유일한 행운은 태어나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근데 이제 그때 쇼펜하우어가 이제 나름 이제 세상에 성공을 했죠. 여력과 배우를 쓰고선 성공을 했는데 너무 늙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월계관을 쓰기도 힘들구나. 너무 늙어서. 유머가 있었네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요. 말이 어. 촌철살이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책이. 자,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왜 반항아의 원조가 됐는지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아테네 학당 그림을 보면 서양 철학의 주류는 플라톤이에요. 예,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밑에 디오게네스는 계단에서 누워 있어요. 예, 이 두 사람이 대척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플라톤하고 디오게네스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실제로. 그랬겠죠. 예, 사이가 안 좋았어. 왜냐하면 플라톤은 세계의 질서를 세우려고 한 사람이고 디오게네스는 그 질서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거부한 사람인 거예요. 플라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꽉 채워졌다. 이 철학이 서양 철학의 주류로 쭉 내려온 거예요. 네. 계속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중세를 거쳐, 물론 이제 중세는 신학의 세계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쭉 나오다 칸트가 받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겔인 거야. 해겔. 그러니까 그 고대에 플라톤이 세워놓은 어떤 철학적인 그 중심 사상이 근대에 해겔에 와서 그렇죠. 이제 정점을 찍은 정점을 거죠. 찍은, 확실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또 바나나가 나와서 그럼 그걸 꺾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인 거네. 쇼펜하우어가 나와서 무슨 얼어 죽을 이성이야. 예? 플라톤은 인간은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욕망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네. 이성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는 이성은 사실 그 본질 속에는 네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서양 철학 전체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 그 질서를 세우고 싶은 네 욕망을 감추고 있었구나. 그렇죠. 어. 욕망은 그거는 이성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사람의 욕망은 그냥 개인의 욕망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종의 DNA 속에 숨겨져 있는 종적 방식의 욕망이기도 하고 네. 더 크게 보면은 자연 법칙, DNA 법칙, 자연 법칙이기도 한 욕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여기서 또 영향을 받은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 플라톤 전체를 깨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끌어들인 게 누구냐? 디오게네스를 끌어들인 거야. 쇼펜하우어가. 고대. 딱 맞아. 나와 사상이 맞아. 디오게네스가 진짜인데 저 해겔 저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계보를 쇼펜하우어가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쇼크를 받은 세 사람이 니체인 거예요. 니체가 보니까 맞네, 욕망이지, 얼어 죽을 이성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쇼펜하우어 서양 철학 전체를 때려 부셔야지. 그래서 서양 철학 전체를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게 예. 니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서양 철학하고 기독교랑 짝짝꿍이네. 왜냐면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세상 가자 했을 때 중세 신학자들이 그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였고요. 저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저 세상으로 가자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계를 망친 건 신이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신은 해야 돼? 죽었다라고 했구나. 신을 죽여야지 그럼. 신을 죽였다. 거기에 또 한 발 나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질은 사실은 성적 욕망과 폭력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로부터 이런 반화가 철학이 생겼고 현대 철학자들 뭐 포스트 모더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큰 줄기를 보면 플라톤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이 말하자면 사상적 후예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현실과 또 지금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나 보다. 막 버겁잖아, 이 삶이. 계속 뭔가 끊임없이 채찍질 받고 막 끊임없이 성공해야 되고 이런 삶 자체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 막 인생 원래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철학자의 말에서 위안을 얻는 거네. 좋습니다. 오늘 뭐 삼체부터 해가지고 쇼펜하우어까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확실하죠? 이제는 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 맞아.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근데 약간 혼란스럽긴 할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에 막 따뜻한 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치되면서. 이 양반 따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껴지네. 좀 외롭고 괴짜 같은 스타일이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오정TV 나와주셨는데 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댓글로 뭐 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여러분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이 좀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